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가르치는 전영주 선생입니다. 이제 학교별로 내신 시험이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내신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건 아니면 정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건 아마도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정부의 2024 수능 관련 언급 때문에 조금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정부의 방향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2024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가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이 난리를 수습해 보자라고 일단 정했어요. 일단 정확한 타임라인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6월 15일 날 교육부 장관, 이 교육부 장관님께서 교육개혁 추진과정 보호 중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수능은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자, 좋은 내용이야. 좋은 내용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워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간단하죠. 뭐야, 작년 수능도 꽤 쉬웠는데 올해 수능은 더 쉬워지려나? 안 그래도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쉬웠는데, 야, 진짜 올해 수능은 물 수능인가 보다. 누가 보더라도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4시간 뒤에 교육부랑 정부에서 또 한 번의 발언 내용을 좀 구체화합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를 우리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지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어죠,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 지문 내용이 대학교 전공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이거는 사교육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교육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김은혜 홍보수석님께서 윤 대통령님은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는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난도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6월 15일 날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사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조금 어떤 그 교육의 니즈 때문에 사교육을 찾는 거는 이건 문제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 교과 과정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했을 때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막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취지 이해돼요? 공감은 하죠. 그런데 조금 추상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현행 수능 제도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죠. 그래서 6월 16일 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오후에 이제 교육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님은 사실 지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을 주장을 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공정한 수능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 공교육 교과 과정 외의 범위를 출제를 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맞히면 이런 시험은 공정한 시험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일단 교육부 입시 담당 국장님 교체했다. 그리고 평가원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이죠. 제 생각에 제 기억에 지금까지 평가원장님들이 교체된 사례는 되게 많았지만, 보통은 평가원장이 교체된다는 얘기는 보통은요, 수능 문제 출제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수능 문제 자체에 좀 문제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보통 교체되는 경우는 봤어도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교체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아무튼 평가원장님이 사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린 최선 다했다. 그리고 우리는 EBS 연계 체감도도 높였다. 그리고 육모 때 초고난도 문항을 지향하기 위해 우린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마도 정부에서 조금 우리를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수장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고 사임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가원장님의 이 발언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치러진 6월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제가 수능 강사로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육모랑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육모는 평가원이 그 해
수험생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보통 6월 모의평가는 보통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약간의 그 정부의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평이하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전 많이 보이고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을 쉬워했죠.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계 체감도 높였다는 것도 완전 공감해. EBS 독서의 연계가 되게 많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평가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최선 다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 최선 다했는데 뭐 정부에서 뭐라 하니까 내가 물러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9일까지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막 펼쳐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그 영상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6월 26일 날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했습니다.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우리가 보는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선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무언가 사교육의 힘을 받아서 사교육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 힘을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문항. 우리는 이것을 킬러 문항이라고 보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변별력은 갖추되 이런 킬러 문항은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치러진 수능시험, 3년간의 수능시험과 그리고 올해 치러진 6목, 그 문항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별첨 자료로 뭐가 나가냐면 이런 것이 킬러 문항, 지금 현재 정부가 보고 있는 킬러 문항입니다 라고 예시 문항들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만 뽑아왔는데요. 국어는 2022 수능 3문제, 2023 수능 2문제, 2024 6목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7문제를 선정하셨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운받으시고 저는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킬러 문항이고 우리가 왜 그것을 킬러 문항으로 보고 있는지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걸 제가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이거예요. 글씨가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23 수능이죠. 기초대사량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2 수능, 그 트리핀 딜레마 지문인데요. 일단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지문에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배운 학생들이 너무 유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용 로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면 조금 배경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 트리핀 딜레마, 그 다음에 뭐 금환 본위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 사교육에 힘을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지문들 있잖아. 이 지문들의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지문에 단어의 수준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 사교육이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요? 일단 저는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추론 난도가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론 난도가 너무 높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추론이 뭐예요? 추론?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별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2 수능 해결 지문이잖아. 제가 간단하게만 풀어드릴게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결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해야 된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재객관화가 돼야 된대. 재객관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술은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그러면 재객관화를 뭘 통해서? 예술을 통해 하자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이거 사실 가나 지문인데 제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그 글을 좀 자른 건데요. 가나 지문인데 그 앞에 지문에 이 철학이 사유라는 언급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들이 사유라는 거를 매개로 다시 탄생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관성을 가진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객관성을 가진 예술로 조금 다시 바꿔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정답이 2번이었는데 봐봐. 나의 글쓴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가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글인데요. 나의 글쓴이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냥 묻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2번 선지를 읽어보시면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는 내면성. 요것도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 앞에 글을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앞에 글에서 철학이 내면성 갖고 있고요. 예술이 외면성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괜찮죠?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 이게 맞는 선지야. 적절한 선지야. 왜냐면 철학까지 가다가 실제로는 보세요. 실제로는 예술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 설명되니까 실제로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다시 예술로 재탄생한다는 얘기니까 내면성을 매개니까 내면성을 바탕으로 다시 외면성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정답이 2번이거든. 근데 평가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런 판단까지는 이끌어내기는 아이들이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동의되세요?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단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또 다른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조금의 추론 과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교육부 방향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장 교사 중심이라는 겁니다. 현장 교사 중심.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현장 교사라고 하면 이제 그 현장에 계신 학교 교사님들을 얘기하시겠죠. 그분들을 이제 약간 자문위원으로 이제 초청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능시험 전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 방법, 어휘가 활용된 출제 전략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이제 출제위원이랑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험 후에는 사실 이게 되게 무시무시하거든. 출제평가.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이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장 2024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2025 학년 그러니까 내년 수능이죠. 내년 수능부터는 출제지는 현장 교사로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건 좀 비슷한 얘기 같고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수능 시험에 학교 선생님들의 입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사실 정부에서 얘기한 뭐 사교육 경감 대책 정리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 없애겠다. 근데 그 킬러 문항이 뭐냐면 첫 번째, 지문. 이건 이제 국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문에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 빼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거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를 조금 경계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럼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저렇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지금부터는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저는 꼭지를 4개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해졌다. 두 번째, 변별. 세 번째, EBS. 네 번째, 언매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셔야 돼.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킬러 문항 사례에 뭐가 없냐면 2021 수능이 없어요. 자, 잘 한번 보세요. 2021 수능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원점수 1등급 수정치가 80점 후반대예요. 혹은 90초, 이게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90 초반대? 그러니까 절대 누구나 다 맞거나 하여튼 올해 육모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었거든? 근데 2021 수능이 없대. 자, 두 가지 가능성이죠. 그냥 너무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발표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정보를 믿는다면 2021 수능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2021 수능에 대표적인 오답률 넘버 1짜리를 한번 갖고 왔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평등견이라 불렸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의 가치를 모두 인정을 했대요.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용만 대충 아시면 돼. 일단은 이게 평등견이 뭐예요? 청나라와 조선의 차이를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가치를 인정해 주겠대. 잘 봐. 요게 당시 18번 문제였는데요. 2021 수능입니다. 요게 선지 채택률이 41%고요. 요게 선지 채택률이 48%입니다. 야, 솔직히 이거 킬러 문항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안 꼽았다고. 자, 첫 번째 사인. 용어가 쉽죠. 용어가 쉽잖아. 아까 전에 해겔 외면성이 어쩌고 내면성이 어쩌고 아니면 기초대사량이 어쩌고 그거 대비해서 용어가 쉽죠. 지문이. 두 번째야. 잘 봐. 요게 3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볼게.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괜찮은데 풍토로 인한 차이를 어머나 해소 틀렸죠. 두 가치를 모두 인정해 준다며. 해소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놈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3번이 정답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에요. 저는 왠지 2024 수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과도한 추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도한 추론인가?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문의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그거보다는 지문의 내용이 평이, 특히 지문의 용어가 좀 평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말 한 글자, 두 글자로 살짝 정답을 비틀어내는 그런 식으로 변별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지. 내신스러워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요? 물론 지금 제 말이 100% 정답이라는 확신은 물론 당연히 저도 없겠죠. 하지만 변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문이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지는 그런 시험보다는 지문은 읽을만 한데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정말 선택지에 말장난을 좀 많이 가리는 시험으로 아마 2024 수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추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고 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지문에 써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조금 중요해질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문학에서 말하는 변별.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로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수업은 문법 혹은 문학이 중심이죠. 여러분들 1학년 때는 국어라는 걸 배우시잖아. 그때 뭐 배웠어? 뭐 배운 기억나? 당연하지. 문법 배웠잖아.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뭐 배웁니까? 뭐 배워요? 문학을 보통 배우죠. 2학기 때 뭐 배워? 요거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독서라는 과목을 배우죠. 자, 냉정하게 생각해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독서가 수능스러워요? 전혀 아니죠. 글 내용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거 가지고 말장난 연습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 지금? 그러면 이 사인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문학에서 말하는 변별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랑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정말 한 글자 두 글자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니? 그렇지. 추론 지양하겠대. 추론. 그러니까 문학이야. 문학 작품을 읽어. 보기박스랑 연결해. 생각, 고난도의 생각을 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경향은 이제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봐봐. 뭐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지문과 보기에 내용을 근거로 사실 같은 얘기예요.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딱 한 글자 딱 위배시킨 거.
이런 식으로 정답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왜냐? 이게 학교생들이 가장 잘 출제하시는 방식이니까 그래요. 물론 100% 학교쌤 입김대로는 할 수 없겠지. 하지만 이제 입김이 조금 세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 보통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능 문학과 내신 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통 어디서 느끼냐면 바로 문학 개념입니다. 수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학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그리고 누구나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선에서 나와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문학 개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죠. 이제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여기 문학에 보통 개념들이 등장하잖아. 이 개념에 대한 조금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학의 변별은 이거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나온 다음에 보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정말 한 글자 두 글자로 탁탁 정답을 찍어내거나 혹은 문학 개념이 조금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잘 들어봐. 선생님, 그러면 2024 수능은 지문에서 이제 EBS 활용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독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2024 수능에서는 독서 지문은 어려운 용어는 안 나와요? 그건 아닐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요. 출제진도 뭔가 문제를 내고 싶거든? 근데 조금 어려운 용어 좀 쓰고 싶어. 그럼 이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EBS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교육부에서 이렇게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나와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용어가 등장한다?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전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공교육의 범위는 흔히들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서와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으로 봐요. 그러면 이런 것 같아. 독서 시험은 어려운 용어를 출제하려면 어디서 출제하냐면 아무래도 EBS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게 제가 그림자 금융이라는 EBS 독서에 수능 특강 독서에 있는 지문을 그냥 갖고 온 건데요. 뭐 컨딧, 포트폴리오, 대출채권 이런 거는 이제 낼 수가 있어요. 왜? 공교육이니까. 이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게 아닙니다. EBS 책이니까 그래요. 어디서 뭐 이상한 어쩌고저쩌고 책이 아니라 EBS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용어도 EBS에 있잖아 이런 근거면 전부 다 성립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EBS 일단 독서 활용도는요. 내용 이런 것도 좋지만 만약에 EBS 연계를 준비하실 거면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EBS 하면 사실 문학을 좀 많이 떠올리시죠. 좀 문학은 어떻게 변할 거냐.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2024 6월 모의평가였는데요. 6월 모의평가 32번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맹세라는 글이거든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밖에 없대. 근데 이 피리가 흐느끼는데 이 아픈 가락을 임은 듣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1, 2, 3, 4, 5번 선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야. 아니 뭐야 아까 전에 무슨 킬러 문항 배제하려고 한다더니 아픈 가락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수능 특강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더욱 학교 선생님의 비중이 올라간다면 이제 이 아픈 가락의 의미를 사전에 정리한 학생들이 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 문제가 이거 100%는 아니에요. 무조건 내신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 전에 문학 기출문제 대비해서 약간은 조금 내신스러워질 확률도 조금 있다는 얘기니까 EBS 문학 작품 여러분들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정답이 2번이거든요. 잘 보세요. 왜 2번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선생님 수능시험에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연계라니까 연계. 오케이. 그러면
지조와 절개와 의로운 사람들이 같이 연결돼서 사실 여기 구간에 피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임에 대한 지조와 절개 뭐 이런 것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의로운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그 정신 아름다운 정신을 또 상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임은 듣습니까?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가락이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 서름. 괜찮죠? 피 흘린 곳 의로운 사람들 서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인 거야.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소 이 특정 식구 혹은 특정 시어의 의미를 조금 딥하게 알아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문학 시험이 야, 이거 너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시어의 의미를 너무 딥하게 물어보면 야 이건 내신 시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로 변별력을 가지고 싶다면 사실 우리가 공교육의 범위에 있는 문학 문제가 사실은 EBS가 다거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 작품은 조금 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특정 학교의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EBS 수특에 없어. 근데 나 옛날에 1학년 혹은 2학년 때 배웠던 작품이야. 근데 우리 학교는 그 교과서를 썼어. 근데 다른 학교는 그 교과서를 안 썼어. 그러면 특정 학교에 대한 유불리가 생겨버리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EBS에서 낼 수밖에 없고요, 문학은. 그런데 만약에 연계율을 조금 높이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비중이 조금 올라간다면 약간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읽으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좀 제가 경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EBS인데요. 이 말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매가 다시는 아니고요. 원래도 그랬지만 엄매는 더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뭐 어떤 그 점수는 안 나왔지만 1등급 추정치 그 2024 6월 모의평가 1등급 추정치가 화작은 97점이에요. 언어와 매치는 92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입김 세진다고요? 학교 교사 입김 세진다고요. 그리고요. 공교육 어쩌고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국어 있잖아. 국어 공교육 뭘 제일 많이 배워요? 문학 아닌 문법 아니에요? 그렇죠. 언매 수준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언어와 매체의 표점은 더더욱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화법과 작문과 언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6월임에도 불구하고 언매 화작의 격차가 꽤 벌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수능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매가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뭐 사실 작년도 그렇고요. 작년 수능 시험도 언매 화작이 대충 1, 2등급 같은 경우는 한 4점 정도 혹은 좀 많으면 5점 정도 등급컷 차이가 났는데 올해 수능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조금 더 언매가 유리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언매는 그러니까 만약에 언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언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화작 선택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언매가 너무 유리해졌다니까. 그리고요. 역대 화작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화작이 2022 수능인데요. 화작도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렇게 나오는데 화작은 지문에서 변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조금 오밀조밀하게 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매의 난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매 표점이 당연히 높고 언매 등급컷이 당연히 낮아요. 그러니까 언매는 지금보다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게 전망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 바로 문학 혹은 문법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건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계속 화작할 건데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화작은요 정말 공통 영역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화작은 정말 실수 한 번이면 이제 끝장나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특히 선택지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화작의 장점은 있죠. 언어와 매체는 따로 공부를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화작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따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잖아요. 사실 화작은 다른 과목을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역별로 약간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100%야. 언매가 유리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좀 계시라는 얘기예요. 4번째,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제 커리큘럼 광고니까 뭐 불편하시면 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시킬 거냐면요. 일단은 제가 읽은 트렌드는 이겁니다. 지문 자체의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어, 지문에 나오는 용어도 만약에 생각해봐. 교육부에서 브리핑 자료로 냈는데 그거랑 완전 정반대의 결과로 수능 시험이 출제되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나겠죠. 아마도 2024 수능은 비문학 지문은 용어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뭐 보여드렸어요? 평등견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 선지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짧은 글, 선지 훈련을 정말 열심히 여름방학 때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문항의 중요성이 너무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현대시와 고전시가 보기 박스 없이도 어떻게든 해석해보고, 그리고 문학의 선지 판단 구조화를 거의 내신 수준으로 제가 좀 수업을 해드리려고요. 원래 수능은 원래 처음 보는 글을 읽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내신보다는 선택지가 조금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교사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뭐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며.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 때는 문학 선지 판단을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을 할 거고요. 당연히 EBS 수특수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파이널까지 제가 같이 설명드리면, 일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요게 좀 불만이긴 합니다.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육모 이후에 이런 교육부 발표가 나온 걸 봐서 육모는 조금 교육부 입장에서 문제가 많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보통 고3을 가르치면서 파이널 시즌에는 그 해 출제되었던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섞어서 제가 수업을 하는 편인데요. 육모는 올해 안 할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한테는 참고할 수 없는 자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한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 뭘까요? 물론 당연히 수능이겠지만 그거 빼고는 당연히 9월 모의평가야. 이 9월 모의평가를 제가 정말 샅샅이 분석해서 파이널 시즌까지 제가 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해 줄게. 정말 지문에 용어만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의 용어만 엄청나게 어려운 사설 모고만 푼다. 자살행위랑 똑같아요. 왜? 경향이 정반대죠. 지문 용어 안 어렵다니까? 제가 뭐 어떤 특정 사설을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옛날 사설 막 연습해보고 막 어려운 글 풀고 그 경향이 아니야, 지금. 지금은 지문 용어가 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지문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설 막 어려운 사설만 이거 푸는 거 제가 볼 땐 솔직히 시간 낭비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옛날 평가원 지문. 솔직히 옛날 평가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푸시는 거 저 반대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 평가원은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글이 좀 어려워도 답이 금방금방 나오잖아.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럼 진짜 변별을 못 하거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적당히 읽을 만한 글인데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한 독해 능력. 하나 더, 선택지 훈련을 하셔야 돼. 특히 문학 선지 훈련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거라는 좀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엄매가 중요하다면서 그럼 엄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엄매 특강을 진행하고요. 특강은 정확하게 4주 진행합니다. 4주 진행하고요. 특강 시작은요, 7월 20일 혹은 7월 21일에 시작을 하고요. 요게 이제 7월 20일 목요일이고요. 7월 21일 금요일인데 둘 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틀 오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특강 생각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루만, 그러니까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된다는 얘기겠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수업을 할 건데, 자, 우리 여름방학 기간 감안해서 제가 몇 주 수업할 거냐면 딱 4주 수업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자, 특강을 들으실 분들은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어와 매체 이론 수업 아니에요.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 근데 특강까지 조금 시간이 남으셨는데 특강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든지 좋으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오셔야 돼. 특강은 뭐냐면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언어와 매체는요, 아는 거랑 푸는 거랑 뭐가 있냐면 갭이 생겨, 갭. 무슨 말이냐면 나 분명히 알아. 근데 잘 못 풀겠어. 이 갭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분명히 인강도 듣고 나 분명히 이론도 한번 개념도 돌렸는데 왜 나는 문제만 보면 맨날 틀릴까? 이 갭이 있어서 그래. 이 갭을 줄이는 수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문법, 언어와 매체 문법 영역별로 제가 문제 푸는 시나리오를 정해줄 겁니다. 예를 들면 품사 통용이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정해줄 거야. 일단 체언과 조사, 판단법으로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특강은 무슨 수업이냐면요. 이론을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미 이론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풀이에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수업입니다. 물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간단하게 기본 개념은 언급 정도는 당연히 하고요. 간단하게 리마인딩 정도는 해요. 하지만 뭐 이런 수업은 아니란 얘기죠. 뭐 처음부터 뭐 이론이 뭐 명사가 뭐고 대명사가 뭐고 이런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 때 특강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름방학에 시간표고요. 시간표고 이렇게 저희가 세 반이 운영되니까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좀 끝내려고 하는데 불안하시죠? 불안합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누구 예측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2024 수능을 가르치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점수를 잘 받아요. 방향성 가지고 고민하는 건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모 전까지는 열심히 트렌드도 분석하고 그리고 구모가 나오면 정말 이제는 트렌드를 조금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리겠죠.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실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의 차이학원 입장에서는 정말 2024 수능 여러분들 대비하시는 그 트렌드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사설 모의고사만 대충 끄적끄적거리고 이런 학원 아니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만 갖고 오시면 제가 충분히 2024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 전화번호인데요. 만약에 정시를 가지고 조금 고민하시거나 수능 경향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대비하나 뭐 이런 고민들 많으시잖아.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상담 요청하시면 뭐 이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2024 수능 잘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수업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